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병군 멘토입니다. 예, 시장이요, 변동성이 좀 왔다 갔다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변동성이 마치 사라질 듯이 보였으나 그것은 결국은 또다시 새로운 변동을 만들어내야죠. 제가 지난주 수익을 말하던 시간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셨던 분이라면, 저 예병군 멘토가 신기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다. 저 사람이 진짜 실력이, 진짜 주식시장을 예측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이 되는구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미국의 9월 금리 인상은 없다. 이 얘기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가고요. 지난주에는, 자, 이 미국의 9월 금리 인상이 과연 어떤 명분을 가지고 뒤로 늦춰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잘못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세계 경기의 둔화를 핑계로 잡고 뒤로 늦춰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 속내에는 또 다른 그들만의 리스크를 새긴 부분, 그리고 중국에게 경제 패권을 뺏기기 싫은 부분, 거기다가 강달러가 되면서 일본이 있던 경기가 살아 돌아오고 있음을 직감한 그들의 부분, 그 여러 가지들이 혼합되어진 하나의 쇼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쇼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앞부분 얘기를 할 거고요. 자, 뒷부분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흥미진진하게 생각하시는 바로 정치권 테마주에 관한 얘기들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정치권이 내년 총선, 그리고 그 후 내년에 있을 바로 대선에 대해서 서서히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정치권 테마주는요, 먼저 선점해 있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선점 효과를 누리고 나와야 되는, 즉, 급등이 나올 때 반드시 빠져나와야 되는, 즉, 뾰족산을 그리고 떨어지는 종목들이 대다수인 거기 때문에 실적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기대감에 의해서 오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늘 시장에서 움직일 때는 다른 종목들은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얘기를 드리고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 선점적인 차원에서 서서히 얘기를 꺼낼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이 수익을 말하던 시간 잘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어떤 종목에서 어떻게 이제 갈아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부터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요, 오늘도 한 30포인트 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게 월요일 날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 때쯤 수요일 날일 겁니다. 자, 급락이 나왔어요. 이 급락은 왜 나왔느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자고요. 자, 제가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미국, 그죠? 아메리카 9월 금리 인상 없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미국의 9월 금리 인상은 없다. 근데 자네 옐런이 분명히 핑계를 댈 것이다. 핑계 댈 것이다는 얘기했습니다. 어떤 핑계를, 자, 그들도 금리 인상 이 시기를 뒤로 늦추기 위해서는 핑계가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핑계를 대는데 본인들의 물가 상승률이 충분하지 못하다. 즉 미국의 물가 상승률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핑계로 대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었죠. 그들 잘못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왜? 미국은 꿈의 나라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 꿈의 나라에서 본인들이 뭔가 계속 실수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자꾸 잘못을 인정하고 나간다면 이건 꿈의 나라가 아니고 철저한 리얼 아메리카가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작용하는 나라. 그래서 본인들의 물가 실패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을 가지고 핑계를 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신흥국 시장 우려, 이걸 핑계로 잡을 것인데
자, 이 신흥국 시장 우려가 핑계가 되면 결국은 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가 됐냐면 우리가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를 유지시켜 줄 테니까 신흥국 시장하고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 국가에서 너희는 투자를 계속해라, 이어가라 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금을 빼서 괜히 뭘 만들지 말라고요? 자금을 빼면 뭐가 된다고? 강달러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됩니다. 강달러. 그죠? 강달러를 만들어버리면 미국 제품의 수출, 즉, 바로 이제 대외 경쟁력이 약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결국은 뭐가 돼야 되냐? 신흥국 시장에 계속 투자를 아끼지 말아라. 즉, 초저금리 상태의 유지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똑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저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다들 나올 수 있는 얘기를 정리해서 짚어드리는 게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석해드리고 그게 어떤 해석이 정확하느냐에 대해서 팩트에 가까운, 즉 사실에 가까운 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만큼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흥국 시장에 계속 투자를 아끼지 말아라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자, 일각에서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미국 9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시장은 불확실성이 이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불확실성 지속이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 제가 틀렸다고 얘기 드렸죠. 왜 틀렸느냐?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시장 금리 인상을 뒤로 늦추는 이유가.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외국인의 매도는 끝났다. 외국인 매도는 끝났다. 이제부터 그들은 매수세로 전향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화요일부터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매수로 돌아섰다는 얘기죠. 선물 시장조차도. 그러면서 순매수 규모는 코스피 시장에서 5천억 이상을 매수를 했습니다. 매도 규모에 비하면 약해요. 그죠? 그런데 돌아섰다는 게 중요하죠. 매도를 이제 끊고 돌아섰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 2천억 가까이 2천억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 그럼 결국은 지금 지난주에 5천억, 이번 주에 2천억 매도를 했으니까 합산해보면 플러스 3천억을 매수해 들어가고 있는 입장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에 대한 부분이. 그들이 이제 매도를 그만뒀다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매도를 그만뒀냐?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를 유지해 줄 테니까 신흥국 시장에 계속 투자를 아끼지 말아라. 그래서 강달러를 만들지 말아라. 이 얘기가 여기서 파생된 얘기입니다. 그 파생된 얘기들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 것이죠. 제가 뭐 아무 근거도 없이 감온다. 이야 역시 감온다 이러면서 이제 외국인들 돌아온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사실에 근거한 팩트를 기초로 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 매도를 그만둘 것이고 언제 매수세로 돌아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게 구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것들은 근거가 있고 거기에 합당한 이치들, 합당한 근거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 자, 그러면 멘토님, 지난 주말에 그 강연에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멘토님, 그럼 떨어질 줄 알고, 자, 불확실성을 멘토님이 9월 초에 얘기를 했으니까. 어찌됐든 시장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발목을 잡을 것이다. 알고 계셨으니까 끊고, 거기서 끊고 더 떨어질 때 여기서 재매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죠. 여기서 끊고 여기서 재매수하면 되죠.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이론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서 끊으라고 할 때 이게 손절이면 여러분들 못 끊습니다. 잘. 손실이 얼마 안 돼도 잘 끊기가 힘들어요. 왜? 여러분들은 반찬값을 벌러 들어왔고 여러분들은 소주값을 벌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반찬값, 소주값 이상을 지금 날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끊을 수 있다? 아무리 더 떨어진다 한들 못 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이제는 추세적으로 하락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제가 한 달 내내 말씀드렸던 것이 글로벌 초저금리 상태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흔들리실 필요 없습니다. 얘기 드렸었죠. 그러면 여기서 못 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음 여기에요.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느냐를 솔직하게 본인들에게 여쭤보십시오. 못합니다. 겁이 나거든요. 이게 공포 자릿대예요. 공포가 음습해오는 자릿대입니다. 공포를 느끼는데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다고요? 우리 실전 매매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이어서 끊고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 프로의 영역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일 HTS를 보고 있는 프로의 영역이지 이게 개인 투자자가 여기서 끊고 여기서 매수할 수 있다. 그분은 프로입니다. 어떤 분이 가죠. 여기 수익 나 있어서 여기 끊고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그분은 아마추어예요. 똑같이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했는데 왜 아마추어입니까? 그죠? 얼마 수익 안 난 상황에서 매도를 했다는 게 아마추어라는 얘기죠. 끊고 재매수. 여러분, 순간적으로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장기적으로 과연 합리적이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끊고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그분이 프로가 아닌다 하면은 여기 들어올릴 때 여기서 또 매도합니다. 이걸 뚫고 올라가도 또 매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따라가죠. 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들 돈이 계속 녹아나는, 즉 잘 찔끔찔끔 먹었던 것을 한꺼번에 뱉어내는, 한꺼번에 토해내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주식은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늘 변동을 주면서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죠. 종목들이 올라올 때도.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매롱을 반복하면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는요,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잡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잡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잡고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신만이 할 수 있는 영역, 신의 영역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신의 영역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끊고 여기서 다시 잡고 여기서 끊고 여기서 다시 잡고 불가능합니다. 이걸 다 하는 것 같으면 여러분 본인들도 매도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전문가 생활을 못하죠. 예. 내일 무슨 종목이 오를 줄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 매매하기도 바쁜데 여러분들하고 이걸 진행할 수 있다? 불가능한 얘기죠. 종목들이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물량을 쉽게 내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루에 많은 물량 매수하기도 버거워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다? 그것도 방송 잡아가면서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신의 영역을 마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 점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이번 장을 지나치면서도 여러분들 느끼신 게 있을 거예요. 휩소예요. 결국은 그 수준 비슷하게 끌어올려 놓고 여기서 계속 변동성만 줬는 겁니다. 그러면 찔끔찔끔 먹고 확 뱉어내고 찔끔찔끔 먹고 확 뱉어내고 찔끔찔끔 먹고 확 뱉어내는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 왜 자꾸 이런 시장이 펼쳐진다고 얘기했습니까? 옛날하고 비교해서 옛날은 buy and hold 사서 지고 가는 전략이었어요. 장이 이래 올랐거든요. 그죠? 물론 중간중간에 휩소는 있었습니다만은 올라왔습니다만 지금은 박스권에서 자꾸 부딪히고 박스권 하단에서 올라오는 즉 반발 매수세를 튕겨 올라오는 이 장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래 됐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이래 됐느냐? 파생상품 덕이에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시장. 파생의 규모가 굉장히 현물 시장에 비교하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파생 상품으로 현물을 흔들어 제끼는, 즉 꼬리 갖고 몸통을 흔들어 제끼는 이 웹도독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파생 상품이 굉장히 극도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전에 여러분 파생상품이라고 해봤자 몇 개 안 됐습니다. 지금 ELS, ETF, 주식 옵션, 주식 선물, 그죠? 다 존재하는 그런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파생상품이 엄청나게 많아진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ELW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아졌어요. 파생상품이 난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방향성을 잡고 돈을 가지고 흔드는 사람들이 작은 금액 갖고 더 큰 수익을 보고자 파생상품만으로 현물 시장을 흔들어 제끼는, 즉 그런 짤짤이판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떤 전략이 맞느냐 하면 이 수익을 말할 시간에 다 얘기 드렸어요. buy and balancing. 그죠? 바이 앤 밸런싱. 사고 팔을 때 반매수, 반매도, 반매수, 반매도를 반복하는 식의 방식입니다. 이게 맞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참고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스탠스를 어떻게 잡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절대 고점에서는 따라가 붙질 않아야 되고, 아무리 그게 마음이 흔들거려도 딱 심지구든 매매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중심을 잡으실 때입니다. 자, 그 중심에서 우리가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이에요. 지금은 뭐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기준점. 제가 그 얘기까지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얘기 드렸습니다. 초등학교 때요, 기준! 이러면 기준! 딱 이러고 옆으로 쫙쫙쫙 벌어지죠.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런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기준점은 뭐냐? 기준점 뭐예요? 글로벌 초저금리 유지.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파생되어지는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미국 강달러 원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강달러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통화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준점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죠? 기준점이 이어질 수 있는 이유.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유럽은요? 강유로화를 원합니까? 안 원하죠. 그래서 그들도 통화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은요? 강엔젤을 원합니까? 강엔을 원합니까? 아니죠. 강엔젤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강엔을 원합니까? 그들은 엔젤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안 원하죠. 그래서 통화전쟁을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은요? 이거 쓸데도 없네. 자, 이 지우고 합시다. 중국은요? 위안을 안 원합니다. 그래서, 위안화 절하까지 했습니다. 그죠? 위안화 절하. 그러니까 이들도 뭘 하고 있다고요? 통화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요? 대한민국은요? 네? 우리나라도 강원을 원합니까? 안 원하는데요. 맹놓고 있습니다. 뭐? 강 건너 불구경. 우리 얘기 아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얘기 알기는요, 지금 산업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실 거예요. 그럼 미국도 원치 않고, 중국도 원치 않고, 유럽도 원치 않고, 일본도 원치 않는다. 그들은 모두 저거의 통화가,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통화전쟁을 하고 있고, 환율전쟁을 하고 있다. 뭐, 통화전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통화하면서 전쟁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건 부부싸움이고요. 그죠? 뭐냐 하면, 그들이 환율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율전쟁.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디커플링을 가요. 희한하게도 오르는 것에 대한 디커플링입니다. 떨어지는 것은 희한하게도 디커플링으로 갑니다. 중국이 빠질 때 우리나라, 미국이 올라도 빠졌습니다. 커플링으로 갔어요. 그죠? 중국하고 커플링으로 갔습니다. 지금 오늘 중국이 올랐어요. 근데 미국이 떨어지니까 미국하고 커플링으로 갑니다. 왜 이래 됐을까요? 아니, 그러면 일관성 있게 중국을 따라가든가, 일관성 있게 미국을 따라가든가, 왜 우리는 자꾸 떨어지는 쪽에 커플링이고 올라오는 쪽은 디커플링으로 가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화정책에서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정부의 정책이 의지가 부족하다. 정부의 정책 의지가 부족하다라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한 말입니다. 그 얘기를 전에도 이 수익을 말하다 시간을 통해서 얘기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이런 가만히 있는 스탠스, 복지부동하는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아니다. 그래서 개소세 인하를 통해서 숨어있는 돈들을 지금 밖으로 꺼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개별 소비세 인하를 통해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12월 말까지 하는데 12월 말까지 해요. 그죠? 말까지 합니다. 말까지 하는데 자 12월 말이 끝나고 나면 그들은 뭘 할 수 있느냐. 이미 자 지금 증여세 완화까지 해가면서 돈을 이제 숨어있던 돈들이 끄집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의 가치가 희석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 정리 확 되십니까, 이제? 지금 이제 막 도 터지는 소리가 지금 TV에서 계속 들립니다. 계속 들립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를 딱 해놓고 있으면, 내가 언제까지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언제까지는 계속 들고 와봐야 되겠다를 분명히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본격적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이제 내년부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감을 잡으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것을 그러면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저는요, 여러분들 아마 이 수익을 말하다 시간을 통해서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예전에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도 한참 얘기 드렸습니다. 미리 얘기 드립니다. 미리 이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나서 그때 대장주가 경봉이라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이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땅을 갖고 있는 회사가 먼저 오를 거고, 그 다음 이 스마트 시티에 바로 시스템적인 회사가 그 다음에 올라올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자, 스마트 시티, 파주 스마트 시티 쪽에 땅 갖고 있는 회사들, 예스24라든가 이런 종목들 얘기를 다 드렸어요. 그죠? 하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올랐죠. 그러다가 이제 그 땅 테마가 끝나갈 무렵쯤 되니까 바로 이 시스템 관련주를 이제 슬슬 올리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경봉이죠. 이런 회사들이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가족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매도하지 마시라고. 제발 매도하지 마시라고. 이 종목, 이제 시작인 종목이다. 이제 본격적인 시스템상의 스마트 시티 대장주로서 모습을 갖추어 나갈 것이다. 그래가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갈 거를 미리 예견하고, 오전부터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후쯤이, 딱 점심시간 때쯤이었죠. 그죠? 문자를 보내면서 끝까지 들고 가셔야 된다. 예병군의 마법은 이제 시작된다. 이런 얘기까지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 보십시오. 자, 먼저 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요, 그 테마라든가 섹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먼저 선점해 있지 않고 늘 뒤따라가다 보면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익을 말하는 시간에 늘 조금 더 빠른 얘기들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앞으로의 성장성이 담보되어지는 것들을 얘기 드리고 있죠. 자, 이번에는요, 이 성장성과 무관한, 자, 오늘은 이 성장성과 무관한 얘기를, 무관한 섹터를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선거라는 큰 명제의 정치권 테마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 정치권 테마주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선점에 있지 않으면 그것을 결국 중간에 따라가시다가 큰 코닥칩니다. 왜? 늘 실적이 안 받쳐주기 때문에 뼈쪽산처럼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치권 테마주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면밀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치권 테마주를 크게 두 분류로 나눴습니다. 뭘로 나눌까요? 인맥 관련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정책 관련주. 이 중에서요,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사실은 인맥 관련주입니다. 왜 이게 먼저 움직일까요? 왜 이게? 자,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아직은 그들이 정책을 뚜렷이 내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은 뭐가 될지 몰라요. 예측은 해볼 수 있으나 그들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집중될 것인가는 아직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관련주는 선거 당해나 그
그 전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선거 바로 전해. 그러니까 대선이 있는 당해년도, 그리고 이거 정책 관련주는 거의 총선과는 무관한 얘기입니다. 총선은 무관합니다. 총선과는 무관한 얘기입니다. 이건 대선과 관련된 얘기고요. 선거 당해년도에 거의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맥 관련주는요, 제일 먼저 움직임을 보입니다. 선거 전해부터 움직이죠. 한번 확 뛰었다가 선거 당해년도까지 쭉 빼놓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인맥 관련주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뚜렷이 대선 주자로 뚜렷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안 움직입니다, 먼저. 이거 안 움직여요. 이거 먼저 안 움직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뭐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인맥 관련주인데요. 대권 후보자가 될 만한 사람. 그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대권 후보자로 여론이 모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부터, 그런 종목의 그런 인맥 관련주부터 먼저 움직인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 보이는 게 있어요. 자,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여권 먼저 안 움직입니다. 여권, 야가 있으면요, 야권부터 움직입니다. 왜? 야권이 먼저 준비하기 시작하거든요. 여권은요, 경선까지 치르면서 좀 느긋한 편입니다. 근데 야권은요, 되게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왜? 이겨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이제, 이걸 뺏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여권으로부터 통치권을 뺏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권 먼저 움직이는데요. 지금 이 야권부터 살펴보자. 자, 지금 문재인 후보가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죠? 문재인 후보가 신임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후보, 즉 안철수 후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래 보셔야 돼요. 자,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인데, 문재인 후보는 대권 행보를 확실히 그어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보다는 지금 어떤 부분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면, 대권 가능성이 높은 사람 거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안 후보 쪽이 먼저 움직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 후보 쪽에서도 인맥 관련주가 움직이겠죠. 그죠? 인맥 관련주. 자, 안철수 후보가 오늘 따끔하게 문재인 후보를 집어내는, 즉 겨냥하는 얘기를 딱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자, 한명숙 전 총리에게 온정주의를 베풀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일단 부패와 관련돼 있으면 부패 척결의 차원에서 모두 공천 대상에서 배제를 해야 되고, 국민에게 투명한 당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된다라고 자기가 분명히 천명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누구를 겨냥한 얘기인가 하면 문 후보를 겨냥한 얘기죠. 왜 한명숙 총리에게 온정주의식 봐주기를 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역시 못 믿겠다. 그래서 안 후보가 그걸 짚으면서
확실한 대권 행보에 대한 얘기들을 슬슬 꺼내가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인맥 관련주가 뭐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철수 후보는요, 안랩의 대표이사였습니다. 그죠? 안랩.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 그 안랩이라고 그 전에 사명이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였는데, 안랩의 대표이사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뭐하고 많이 엮여 있느냐 하면 컴퓨터 관련주, IT 보안 쪽 관련주들하고 많이 엮여 있습니다. 관계가 깊죠. 그래서 소프트 포럼, 다물 멀티미디어, 그 다음에 안랩, 그 다음에 오픈베이스, 미래산업, 미래이사. 뭐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이래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크게 지금 대장주로서 먼저 나오는 것이 이 소프트포럼입니다. 근데 이게 희한한 게요. 2012년도에도 이랬습니다. 2011년도에 소프트포럼이 먼저 치고 올라왔어요. 근데 결국은 뭐가 주였느냐 하면, 뭐가 대장이 됐느냐면 뒤에 이 끝에 게 대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죠? 대장주 계속 바뀌었습니다. 오픈베이스도 바뀌었고, 다물 멀티미디어도 바뀌었고, 계속 바뀌었어요. 근데 이 중에 유일하게 실적이 나오는 회사가 있습니다. 배당도 주고, 뭐냐면 오픈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사도 실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좀,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 회사들은, 그리고 여기까지 봐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성장 국면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측면을 본다면,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소프트 포럼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9%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자, 이 종목의 주봉인데요.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보면, 자, 요 박스권에서 움직였어요. 오늘도 요 박스권 상단에서 밀려 내려온 듯이 보입니다. 근데, 요게 갭을 딱 띄우는 순간, 자, 이게 심각하게 요까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갭을 충분히 띄울 만한 지금 구간이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물 멀티미디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제, 갭에서 또 오늘 또 밀린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반드시 지금 트리거 현상이 나왔고, 앞부분에, 이제 어떤 형성 시기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내를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일 움직임 둔하죠. 여기서 박스권. 짧은 구간에서의 박스권 형성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흔히들 우리가 이 모든 섹터가 이렇게 박스권이 나왔다는 것은 이들이 어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집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픈 베이스. 그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의 박스권이었죠. 결국. 여기서 박스권을 형성했는데 이게 이제 드디어 이제 박스권을 뚫고 즉 지지를 잘 받고 올라오는 거예요. 자, 실적 나오고 배당 나오는 회사입니다. 자, 그다음 미래산업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진짜 상장 폐지 안 당한 게 신기할 정도라고 보이는 회사인데, 근데 희한하게 지금 이제 추세를 위로 올려 세워가면서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이 회사는 진짜 사실 위험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아무리 글쎄요 이런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저는 가능하면 안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권리락 유상증자만 해도 지금 매해 유상증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본 잠식도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신다면 이건 안 보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아무리 이게 정치권 테마에 바람을 타고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런 종목은 보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안 보셔야 됩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세적으로 지금 올라오긴 해요. 근데 그걸 볼 만큼 우리가 위험한 투자를 할 필요는 없죠. 이게 뭐냐면 바로 위험한 투자거든요. 위험한. 위투. 그죠? 미래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바로 여권에서 지금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게 반기문 유엔 총장에 대한 얘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반기문 유엔 총장 역시 인맥 관련주부터 볼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그래서 이 인맥 관련주와 또 관계된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김무성 대표죠. 그죠? 바로 그 인맥 관련주가 또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들은 상세히 나중에 또 얘기를 중간중간 이어가면서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워낙 위험 영역이에요. 그래서 투자 고지를 안 해, 주의 고지를 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 방송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이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주식 투자에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언일 뿐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위험 영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든 그래요. 먼저 선점에 있는 것들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친누님이 있는데요. 친누님이 저한테 늘 조언을 해주시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싸게 사면 두려울 게 없다 했습니다. 자, 이게 의외를 보면, 가장 정석적인 얘기입니다. 정석적인 얘기죠. 정석적인. 고등학교 선생님이 계세요. 물리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물리기 때문에 이렇게 정석적인, 이과 계열이기 때문에 정석적인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싸게 사면 두려울 게 없다. 늘 그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싸게 사놓고 미리 선점해 있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걸 늘 비싸게 올라갈 때 따라붙으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자, 얘기를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무엇이든 성장성도 마찬가지고 정치권 테마도 마찬가지고 무엇이든 뭐가 있어야 되느냐? 먼저 선점에 있어야 된다. 먼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구간에서 따라가기는 힘듭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침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요. 바로 이제 기존의 어떤, 이제 전자결제 관련주를 이제 벗어나서 제2의 전자결제 관련주, 새로운 대장주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그리고, 한국정보통신, 하이셀을 얘기 드렸습니다. 자, 이제 기존의 KG모빌랜스, KG니시스, 다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대장주 역할을 할 것이다. 뭐를 근거로?
알리페이가 국내 시장을 치고 들어왔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알리페이가 국내 시장에서 특허 출원을 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이 종목들이 올랐어요. 그리고 아마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외신을 통해서 자, 중국 맥도날드 그리고 KFC 자, KFC 맥도날드가 알리페이로 결제를 받는다 하는 그 기사를 외신 기사를 읽어드리면서 그때 한국정보통신하고 하이셀 두 종목을 얘기 드렸습니다. 엄청나게 상승했죠. 한국전자인증도 마찬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상승했죠. 근데 이런 것들은요, 결국 뭐가 됐냐면 명확한 근거적인 모멘텀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올라올 수밖에 없는 영역들, 그것들은 늘 선점의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선점의 뜻은 먼저 점유할 때의 점자입니다. 먼저 점유하고 계시란 얘기입니다. 먼저 타고 계시란 얘기입니다. 자, 오늘도 마무리를 지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요, 여러분들 늘 변동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초저금리라는 기준점을 명확히 두고 여기서 여러분들 어차피 종목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종목적인 접근에서는 향후 미래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는 쪽을 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확실하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늘 선점에 계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변군이었습니다.